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실종된 뒤 감금, 폭행당하는 사건이 속출하면서 국민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부 합동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로 떠나는데요. 여야는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을 꺼내면서 맞붙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이 이어지고 있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는 연일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도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여당은 전 정부의 탓이라고 역공을 한 상황인데 일단 여야의 목소리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공석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라고 검색만 해보면 지난해 9월, 7월, 8월, 10월 할 것 없이 윤석열 정부가 있을 때 캄보디아에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똑같이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때 당시에 야당에서도 저희가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이러한 문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 대사 파견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에 이제 경찰 파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고 12월에 그냥 계엄을 일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부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예. 공격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가 부메랑을 맞는 상황이고요.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박정욱 캄보디아 대사 이분이 올해 7월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재임하는 동안에 임명되기 전보다 90배나 한국인 납치 사건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계속 그냥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전을 좀 보장하고 빨리 모셔오기 위해서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좀 노력해야 된다. 거기에 힘을 같이 합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결국에 이제 대응이 중요할 텐데 우리 정부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나오는 얘기가요. 그 경찰들도 그렇고 현지 경찰들도 그렇고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 캄보디아 경찰력만으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우리가 아마 그거 맡기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조팀 같은 거를 꾸리자라고 하고 일단 이 공정성이나 이런 객관성 좀 확보해내고 그리고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한국인들을 이렇게 납치하는 사건 그것이 캄보디아인이 납치를 하건 아니면 한국인이 납치를 하건 어떤 사건이 됐든지 간에 대외 신인도에 굉장히 본인들도 우려가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야 할 때 본인들의 어떤 국가 위신도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좋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설득하거나 또 확실하게 그런 논리를 가지고 빨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을 드려보면 여야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물론 그리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대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까지 같이 질문을 드려보죠. 네, 이동학 최고님 말씀하셨던 이제 힘을 합해서 어쨌든 대응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자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여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아가서 누구 탓을 하는 그런 정쟁의 모습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라서 너무나 보여서는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응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방점이 찍히는 것일 텐데 지금 보면은 캄보디아 대사가 없다는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대응을 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173개의 외국에 있는 그 대사나 아니면은 그 핵심 영사가 없는 곳이 한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어떤 인사를 이제 선정하는 그런 일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캄보디아의 납치나 감금 이런 문제가 처음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이 텔레그램에 있는 범죄와의 전쟁 2라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이 채널에 있는 이제 한 운영자가
수년간 통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이제 의문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 운영자가 지금 하는 말이 벌써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세력은 70%가 캄보디아를 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잡히고 있는 결국 조직책은 중국 조직책이었어요. 3명이 거기서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 그 3명은 우리 그 한국인을 고문했던 그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지 알고 있고 그 중국인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중국인이 바로 얼마 전 있었던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에도 연루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가 정말 또 핵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국내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중국 조직체 범죄와의 그 전쟁에 대해서 정말 전면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한편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진술 번복의 배경을 두고서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관여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당시에 이 변호사가 설모 변호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검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현지 씨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변호인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도 없고 더더군다나 김현지 당시는 보좌관이었잖아요.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고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을 일선에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전화한 것이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네. 어찌 됐건 이 사건의 본질은 김현지 씨가 누구에게 전화했냐, 변호인을 하라고 했냐 말았냐 이런 게 본질이 아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이 피고인을 회유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실관계들이 드러났고 더더군다나 지금 구치소 이런 분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교도관들도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술도 박상용 검사하고 같이 마셨다고 하고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자기 아들을 뭐 수사해서 구속시키겠다는 등 자기 와이프를 어떻게 하겠다는 등 그런 협박과 폭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증언을 회유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약간 물타기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특히나 지금 국정감사에서 뭐 김현지 실장을 6개의 상임위에서 부르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대통령을 상처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물타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 본질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 보좌관을 향한 근거 없는 흠집내기는 자성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또 검찰의 연어 술파티 회유설로 맞받고 있거든요. 결국 김현지 실장은 이번 국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6개 상임위에서 왜 다 이렇게 불러서 정쟁을 일으키냐라고 했지만 그만큼 갖가지 의혹이 정말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김현지 실장인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예전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재판 중에 변호사를 자기는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자 방청석에 있던 이화영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정신 차려라라고 했던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요. 예. 그 배후에 이제 오늘 드러난 것이 김현지 실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민주당이 보기에 너무 과한 그런 공세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다 이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본인은 결국은 국감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은 이런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바꾸는 이런 이제 일에서까지 질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현지의 당시 보좌관의 질책이 있어서 변호인을 바꿨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이어져서 지금 이제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또 이제 간첩설이라든지 그런 김정일 연루설이라든지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팩트 체크를 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나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았던 것은 직접 출석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야당의 왜 나오지 않느냐는 공세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민주당의 얘기는 또다시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던 연어 술파티라는 게 또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직접 나와서 지금이라도 해명을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인이 결자 해지하지 않으면 이 의혹은 일파만파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사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면 대법원에 직접 찾아 현장 국감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할지 또 과연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손수주 대변인께 먼저 여쭙죠.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니까 한 국가기관의 수장을 국회에서 불러서 청문회에 세우는 국감에 세우는 이 문제로 굉장히 정치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핵심은 뜨거웠던 이유는 바로 그 삼권 분립의 훼손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나올까 싶었는데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하는 그런 관례로 수순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을 하더니 약 90분 동안 정말 감금에 이제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일방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소리를 많이 질렀던 그런 이제 상황 같습니다.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결국 여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회동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정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뭐 현장을 가서 국감을 하든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오늘 있었던 이제 어제죠. 법사위의 그 모습 정말 여당에서도 정말 부끄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뭐 합성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의 지금 국감은 이미 명분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의 국감을 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세워놓고 조리돌림하는 이런 형태는 더 이상 국민들께 어떤 명분으로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성, 난타전 뭐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썼었는데 과연 이 현장 국감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여러 가지가 나왔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3월 28일 날 대법원에 이 사건 기록이 접수가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기록 검토를 했다고 해요. 과거에는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이 되고 그날 그 즉시 전원 합의체로 2시간 뒤에 넘겨졌잖아요. 그럼 이틀 만에 과연 그 6만 쪽, 7만 쪽 되는 이 기록을 다 읽었느냐라고 얘기니까 처음에 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로그 기록을 내봐라. 왜냐하면 복사하는 데만도 이틀 꼬박 훨씬 더 많이 걸릴 텐데 14명의 대법관이 그거를 어떻게 복사해가지고 읽어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산으로 읽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로그 기록을 내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보니까 말이 바뀌어가지고 3월 28일 날 대법원의 기록 이 검토가 됐을 때 그때부터 또 읽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재판부에도 배당이 안 됐는데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대법관들이 읽어봤다고요? 그러면 사실 엄청난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현장 국감에서 대법에서 로그 기록을 명확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이 사법 불신이라는 게 굉장히 커질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후보에 대선에 난입해가지고 사실상 범죄자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었던 윤석열 전 정권의 그러한 악행에 사법부가 동질화돼버린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적인 어떤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부가 이것을 제대로 해명하고 넘어가야지만 사실은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뭐 삼권 분립이다. 이것은 뭐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거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대선 앞두고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의 이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그 명문도 있습니다만 사법부가 그것을 망쳤기 때문에 어떤 말로 이것을 해명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러한 속 시원한 해명을 제발 좀 듣고 싶다. 그래서 내일 현장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제대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만약에 해명을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실수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이제 뭐 수만 쪽에 되는 분량을 어떻게 다 읽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법 전원 합의체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실 연구위원이라는 이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법관 한 분 한 분이 모든 수만 쪽을 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연구위원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간추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거를 왜 안 읽었냐라는 건 사실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렇게 빨리 했냐라는 부분도 해명을 이미 하셨죠. 사실 이 이재명 전 후보의 그 당시 재판은 1심이 이미 2년 2개월이 걸렸던 부분이고 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으로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미 시간을 많이 끌었던 이제 재판이기 때문에 이 전원 합의체의 이 이제 판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짧게 했냐라는 것이 전혀 논거가 없다는 부분은 이제 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이 지금 2심에서 멈춰 있고 진행 중인 재판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속개돼야 된다.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됐던 재판을 속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짧게만 반론 듣고 네. 말씀드리면 헌법에서 이미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해놨냐? 대통령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자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업무에도 바쁘고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데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5년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라고 하는 취지로 그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시에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재판을 늦게 하냐, 빨리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굉장히 뒤늦게 해가지고 이 4월 6일인가요? 그때 판단을 내렸죠. 근데 그때 그렇게 내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민들이 이것을 설익은 판단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판결은 모든 것들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틀 만에 이것을 이 무죄가 난 사건을 유죄로 바꿀 때는 이틀 만에 이렇게 설익게 판단을 했다는 느낌을 주면 국민 설득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굉장히 그것도 선거 앞두고 무리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법 신뢰 붕괴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해명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면 물러나시는 것이 사법개혁의 단초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법사위 국감 짚어봤고 이제 좀 속도감 있게 과방위 국감도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방통위 폐지가 쟁점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졸속 개편이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방송 장악에 나섰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체포와 관련해서 비상식이 뉴노멀인 상황이다. 작심 비판을 내놨는데 과방위 국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과방위 국감에서 방통위원장, 지금 방미통위로 바뀌었죠. 그 국감위원장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감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추석 앞두고 이진숙 전 위원장을 아주 무리하게 경찰에서 체포를 했었던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에서도 정무적인 판단, 예컨대 일주일만 늦춰서 정확하게 이날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체포를 했어도 정무적, 정치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이었을 텐데 일찍 하는 바람에 오히려 뭐 보수 여전사라는 이미지를 훨씬 더 강화시켜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보수가 일종의 민주주의 적응에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권위주의 시절, 독재 시절에 했었던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사찰하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었던 그런 관성들을 계속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비판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이번에도 방미통위로 바꾸고 여러 상임위원들도 더 숫자를 더 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만약에 똑같은 형태로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민주당의 어떤 우호적인 그런 방송 체계를 만들려는 시도를 할 경우에 네. 저는 엄청난 국민 공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는 당연히 하지도 않을 거고 대통령이 일을 잘해서 언론이나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지 일을 잘못했어도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이 빠진 국감이다라는 평을 해주셨는데 방미통일을 둘러싼 여야 충돌 그리고 국감장에서 이 전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김 빠진 국감이 맞았죠. 왜냐하면 위원장도 없고 위원도 아무도 없는 정말 이제 반쪽짜리 국감이 돼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위원장도 없고 위원도 없는 이런 국감을 할 만큼 이렇게 서둘러서 기관을 없앴어야 됐냐라는 것이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제 미디어 글자 하나 들어가는데 4억 2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까 이동학 전 최고께서 국민 공부 말씀하셨는데 그 언론제를 둘러싼 이 국민 공부는 저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께서 추석을 하루 앞둔 날 정말 이 손에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그 모습을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면서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언론을 둘러싼 이 언론의 폭압, 독재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공부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환경부가 또 이제 기후에너지부로 이렇게 바뀌는 것에 또 보면 굉장히 기구가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 기구 바뀌는 거에는 장관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미통일로 바뀔 때는 굳이 이렇게 위원장을 바꿔야만 했는가? 이 모든 것이 매끄럽지 않고 의아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미통일을 둘러싼 이 무리한 일정 그리고 국감을 함에 있어서도 위원장과 위원을 세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전대미문의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외통위 국감에서 나온 이슈도 한 가지 짚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프랑스 순방 당시에 반려견을 위한 별도의 의전을 요청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뭐 어떤 건지 제가 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정재 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2차례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이때 반려견을 동반하겠다라고 계획을 하면서 프랑스 공관에 의전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라는 이 주장인데 이 주장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께 좀 짧게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글쎄요, 이게 강아지를 당연히 키우는 입장에서는 뭐 가족과 같이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 국가에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순방을 가는 것이고 외교를 하는 그 전선에서 그 강아지라고 하는 것이 뭐 가족의 일환으로 혹은 외교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맥락이 있다면 받아들여질 생각도 있죠. 그렇지만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래서 프랑스 외교가에서도 이건 예. 너무 나간 얘기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뭐 거기서 항의 아닌 항의를 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른 외국에서 느낄 때 이분들 정말 기행이 정말 엄청난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지? 아니나 다를까 뭐 명품백 쇼핑하고 이런 것들은 워낙에 지금 유명해진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것이 특이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엄청난 뭐 특혜 속에서 외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쓰기보다는 사람들의 오히려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했구나라는 점에서 국격이 좀 많이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 의혹에 대한 평론 짧게 좀 듣겠습니다. 왜곡과 선동이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프랑스 순방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반려견을 데려간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정말 허무맹랑한 이제 선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통위 국감에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헌법과 완전히 배치되는 발언을 하신 것이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3조에는 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마치 김정은이 얘기하는 그 두 국가론을 마치 똑같이 얘기하는 그 발언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통위의 어떤 국감에서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보다는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이러한 이슈들을 좀 더 꼼꼼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